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벌써 연말정산 얘기를 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연말정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해야지 하면서 결국 미루다 나중에 허겁지겁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자, 미리 준비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세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노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곧 수익률을 얻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세금을 줄이는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최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연말정산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미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12월까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좀 사용한 사람한테 신용카드는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가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조금 더 써야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은지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당신의 전생기 오늘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이제 이 공제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년층들다 보면은 혼자라기보다는 이제 자녀들 교육비 공제 같은 것들 받을 게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에 대한 부분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는 공제가 되고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원비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 다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취약 전에 발레 학원을 다닌다거나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다닐 때 이런 부분들은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지출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가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한 거죠. 네. 그러면 3월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달에는 입학하기 전에 학원을 다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2월에 다닌 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 교육비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학원비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비는 이제 영유아부터 그다음에 초중고, 대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비용, 체험학습비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까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런 거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다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아깝네. 억울하네요. 놓치신 경우에도요. 네. 경정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 5년 이미 이내. 지났어요.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놓쳤는데 하시는 네. 분들은 잘 체크하셨다가 경정 청구를 하시면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요. 어떤 이거는 건지, 이제 네.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실기 지도비, 또 학교 버스 이용비, 기숙사비, 어학연 수비, 학습지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앨범 구입비 뭐 이런 거 어린이집에서 하는 비용들 있죠? 네. 이런 것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관련돼서는 이런 영수증을 잘 체크를 하시고 내 자녀가 어디에 해당돼서 어떤 비용이 지출됐는지를 확인하셔서 잘 챙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자녀 관련해서 자녀의 교육부도 있지만
내공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도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야간에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직업개발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로서?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전 아동,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대학생 자녀를 뒀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생 관련된 교육비가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말정산을 신청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네. 이런 교육비는요. 전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닌다. 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그래서 거군요. 자녀는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본인은 대학원 다닌 것도 공제가 가능한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불수능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이 많이 있는데요. 네. 수능이 끝났는데 자녀가 만약에 수시로 대학교에 벌써 합격을 해서 등록금을 12월 되기 전에 먼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만약에 납부를 하셨다면요. 네. 올해 소득공제를 받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밖에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데요. 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시면 더 큰 부분으로 공제가 가능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대학생은 내년에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비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런 걸 잘 알고 갖춰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할 것들. 네.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그 간소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로그인을 해보시면 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과 지금까지 뭐 납입 패턴 보험료부터 여러 가지가 조회가 되긴 하는데 네. 내년 1월 한 18일에서 한 20일경 1월 중순이 되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딱 오픈이 됩니다.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1년치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학원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없는 부분들은요. 신청자 본인이 수강료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이런 것도 연 5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전산상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요. 그 교복을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교복 판매 그 업체에 가셔서 네.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수증을 받으시고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는 이 증명서를 잘 챙기셔가지고 연말정산 하실 때 신청을 하셔야만 제대로 누락 없이 환급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비 관련해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수증 챙기는 거 귀찮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영수증은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빠진 것만. 네. 그렇습니다. 홈택스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자녀 관련된 지출 비용은 꼭 세금 정산 때문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자녀한테 돈을 쓰고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네. 연말쯤 돼서 내가 이 항목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구나, 비용 체크가 가능하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 지출은 쭉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자녀와 관련된 지출 비용은 가능하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나중에 세금 돌려받기에 참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금 얘기하면 세금 폭탄 어쨌든 좀 피하자. 이런 마음이 다 간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 절세라고 하나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세금 폭탄 피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서류 잘 준비해야 하는 건 기본인데 예를 들어 병원비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 전산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만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증 환자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중증 환자, 많이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를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에는 암 환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인적 공제 항목에 또 장애인 그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희귀병 또는 암 수술 후 5년간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도 중증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의료비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장애인으로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혹시나 암 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을 또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의료기관의 명과 그다음에 담당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혹시나 이제 올해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을 구입하셨다거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셨다거나 보청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의료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구입도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은 15% 정도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좀 눈이 많이 안 좋으시고 하셔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한 50만 원어치 구입했다. 네. 이렇게 보면은요,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15%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0만 원에 15%, 즉 7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환급받는 거는 지방세 포함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한 8만 2,500원 정도를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것도 엄청나네요. 자녀에 지출되는 그 컨택트 렌즈나 네. 시력 교정비 또 본인이 사용했던 부분들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도 된다는 거 저만 몰랐던 걸까요? 저는.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요. 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미용 목적으로 쓰시는 컨택트 렌즈는 발급이 안 되겠죠.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신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또 새로운 거 이렇게 또 알아가는 재미가 바로 또 수요일에 함께하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이 코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물론 다 개인이 따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네? 영수증을 챙기고 기본을 챙기고 뭐 의료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 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월세, 그러니까 무주택 월세 세입자 또 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조건이 있는데요. 네.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에 있으신 분들이 월세로 생활하시면 공제를 해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 세대주가 일단 대상이고요. 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가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월세 세액 공제는 예전에는 10%였는데요. 올해는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을 더 많이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간 지출한 그 월세액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한 750만 원 정도 납입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62만 5천 원씩 월세를 내신 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12%를 적용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적게는 한 82만 원에서 99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월세를 납입하시고 계셨던 분들은요. 본인 급여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월세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서 12%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한 달치 아니면 두 달치 해당되는 월세 금액을 세금으로 절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대상이 있습니다. 너무 큰 평수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렇겠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주택에 거주를 하시거나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하셨던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세 세액 공제 받을 때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주인의 약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네. 암묵적인 그게 필요한데요.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월세 세액 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네.
월세 그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와 있잖아요. 네. 서로 돈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만 있으면 되고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혼입일자만 있으시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월세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실 때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진행을 하셨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정청구로 다시 신청하시면 월세 또 장애인 있었던 가족분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요한 팁까지 주셨고요. 근데 이제 월세 말고 전세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전세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전세로 생활하실 때 전세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료라고 해서요. 네. 집을 살고 전세로 생활하고 계신데 혹시나 집주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 보증금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그냥 갭투자식으로 집값보다 해가지고 전세값이 더 그렇습니다. 비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나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집이 너무 큰 집은 해당이 안 되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세, 전세까지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약 통장을 반드시 또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이 청약 통장에 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축하는 건데 이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거죠? 일단은 무주택이신 분들께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돈을 쭉 모으고 계시는데요. 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가 되는데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하셔서 1년 동안 240만 원을 다 채워서 넣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니까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딱 40%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40% 하면은 96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네.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청약 통장을 열심히 납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공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네. 거래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네. 이것을 인사과나 연말정산 하실 때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이분이 청약통장을 가입하셨고 무주택 세대주고 무주택 확인서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청약통장을 열심히 납입했다고 나 연말정산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거래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홈택스에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홈택스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홈택스에는 이제 조회가 됩니다. 주택 관련된 비용들, 네. 공제 항목이 다 조회가 되는데요. 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만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네.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 돈을 많이 납입을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계산해 봤더니 조금 많이 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청약통장에 연말에 일시금을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연금, 개인연금하고 좀 비슷한 경우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네. 매달 납입하지 않고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열기가 훅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돈 관련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보너스잖아요.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은 연말정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교육비, 의료비 또 공제받을 부분 챙겨야 할 것, 월세, 전세, 청약통장 등등 얘기 많이 했는데요. 부양가족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요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연말정산 하실 때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급을 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부모님 인적공제하는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과 주소지가 좀 따로 되어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으셔도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면 자녀가 인적공제로 신청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따로 살고 계셔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문제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60세 이상이 넘으셔야 되고요. 소득이 있으시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소득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득 기준은 연간 다양한 소득 금액이 합계가 1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시다. 그러시면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득 금액 이하이신 분들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경우 동거를 같이 해야만 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아드님하고 따님이 계신데 동시에 이 분이 소득 활동을 하시는데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둘이 대화를 해서 누가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요. 네. 서로 그냥 얘기 안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 가산세를 내야 되기 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족 간에 누가 인적공제를 하는 게 좋은지 부부 간에도 누구한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은지를 좀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 2311번님의 문자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네. 일단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투잡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이제 세금을 다 납세 의무를 종결하면 되는데요. 네.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근로자가 기타 소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수령하실 때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셔서 돈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그냥 정산하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근로소득자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으로 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신고를 하실 때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종합소득세가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세금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환급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8897님. 회사에서 작년에 연말정산 안 했어요.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왜 회사 다녔는데 연말정산을 안 했지? 이런 경우에는요. 네. 소득이 너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환급이나 오히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간에 1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간에 입사를 하셔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에 몰아서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 나눴는데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또 남아있는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퇴근길 기대되시나요? 첫눈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말 내릴까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끝곡으로 알로에 블락의 Let It Snow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김병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doesn't show signs.